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앞전에 영상 올린 그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스피 일봉입니다. 요 밑에 거는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 상으로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CI로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바닥 대비 한 200포인트 올랐습니다. 200포인트. 이 오르면서도 뭐 긴가민가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저 3316을 찍었던 작년 6월 25일부터 해가지고 이 바닥을 찍은 뭐 7월 4일까지 대략 1년이죠. 12개월 동안 뭐 계속 내렸습니다. 뭐 물론 중간에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내렸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아니었고, 또 이렇게 수렴하면서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아니었고, 바닥을 얕게 찍고 다시 오르나 싶었는데 오히려 폭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깨작깨작 오르고 있으면서 20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내가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갖다가 제대로 못 올리고 있지요. 혹시 시장을 정말로 잘 읽고 잘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위에서 꼭대기와 지금 이걸 바닥으로 치고 바닥을 연결해서 선을 쭉 그어 보니까 이런 선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50% 라인이고 여기가 4분의 1, 그러니까 25% 라인이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이 일단락 됐다고 볼 때, 1년 동안 일단락 됐다고 볼 때, 지금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끝났다 보지는 않는데 우리 상승했던 부분의 일부분 하락 A파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B파 반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C파가 나오겠지요. 나는 일단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반등 A파가 뭐 여기서 끝나냐 정말 긴 시간 동안 헷갈리게 만들더니 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멘탈은 거의 나가버렸지요. 멘탈이 나가면은 거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꽤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한 달 동안 2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끝이냐? 뭐 어제 보니까 미국장이 좀 빠졌던데 이 꼭대기냐? 글쎄요, 꼭대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4분의 1 라인인데 반등의 4분의 1인데 그 25%죠. 이것도 아직 못 왔습니다. 보통 이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락이 일단락된 게 맞다면은 최소 반등이 이 75%와 여기가 0.618이거든요. 618 정도까지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요 사이 정도는. 그래서 대략 한 2600포인트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은 아직 100포인트 정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흘러내린 거에서 역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하락했다가 상승하기 전에 전고점은 2607입니다. 그러니까 2600 라인이 좀 뭔가 모르게 강한 저항 내지는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뚫었으니까 이제 저항이 되겠지요. 요 라인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일단 1차적인 상승하는 저항의 박스권이 되겠습니다. 박스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씀드린 한 2600에서 2700, 800 요 사이가 하나의 박스권으로서 이 상승세에 대한 저항이 될 건데 나는 말씀드리기에
요거에서 2500, 뭐 한 20에서 2660, 70 정도는 그 사이는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2600 전후까지는 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반등의 힘이 좀 강하면은 요 전고점을 뚫는다는 2800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3000 전후, 그 다음 박스권이 여기라 그랬죠. 여기 요 박스권이 대략 한 2900에서 뭐 한 3000, 한 50, 40, 50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사이인데, 그러면은 이 라인을 뚫으면은 3000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면 계속 줄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따라붙으면은 눌림이 들어올 것이고, 개인들이 따라붙지 않으면은 더 갈 수도 있고, 지금 악재들이 많은데 악재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도 뭐 여러분 우려 먹었죠. 그래서 거의 다 나왔는데 아직도 찝찝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은 하나가 있고, 미국이 직접적인 참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미국이 바라보는 전장의 하나가 맞지 않을까, 미국이 참전은 안 해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다전장 동시전투를 대비하고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강조해서 했었습니다. 거의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장은 이 남중국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또한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러시아의 대리전은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은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미국의 고위 공무원이 뭐 어느 분야의 공무원이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고위 공무원이 하면 곤란한, 하면 안 되는 말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푸틴을 가스라이팅 했지요. 공격한다 우크라이나를. 푸틴은 연습하러 들어갔는데, 연습 훈련을 하러 들어갔는데 공격한다고 자꾸 깐죽거리니까, 또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깐죽거리니까 푸틴이 전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바이든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그래서 러시아 군들은 대부분 훈련인 줄 알고 갔다가 실제 전쟁이 나버린 그런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근데 서방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성향 자체가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편보다는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인데, 미국이 우리 우방이고 우리하고 동맹이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미국이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동맹입니다. 하지만 뭐 사태를 바라보는 눈은 뭐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전장 동시전투란 얘기는 전장이 최소한 2개 이상, 3개, 4개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전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앞에 있던 전장들은 트럼프가 거의 다 정리를 해버렸죠. 정리하고 바이든이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설픈 그 철군을 한 뭐 그런 전장도 하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전장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뿐인 전장에 대한 소식이 요즘은 별로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일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앞전 영상에서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열흘 좀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래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샀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러면은 개인은 샀다 팔았다 했지만은 기관은 거의 외국인이 사는 동안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사면은 상승에 초입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사면은.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고 뭐 조정을 받고 더 가든가 뭐 진짜 세면 바로 더 가겠지만은 그 다음엔 통상적으로 기관이 올리겠지요. 올릴 가능성이 많다 생각합니다. 얼만큼 외국인이 올려야 기관이 다음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기관이 들어가면은 개인도 같이 따라 들어가겠지요.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 내 구독자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조회수를 보니까 거의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미들이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투자에 실패를 했거나 돈을 날렸거나 거의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쳐다보기도 싫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2600 전후 라인에서 저항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근처 와가지고 만약에 개인들이 뭐 달라붙지 않는다, 오히려 매도세로 돌아선다 이러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관이 매수세에 가담하더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800이 언저리가 뚫리게 되면은 3000 쪽을 바라보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거냐? 글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고 일단은 바닥 대비 불안불안하지만은 일단 2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0포인트 올랐습니다. 파생, 특히 옵션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별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오를 때 슈팅이 나면은 그때는 옵션에서도 약간 수익을 보던 뭐 손실을 보던 매수 쪽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매도는 이렇게 깨작거리면은 매도가 이기는 장이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면은 어쨌거나 매수가 이기는 장이거든요. 이제 좀 더 지나면은 매수가 이기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 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쭈그러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쭈그러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만기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인데 만기일 치고 뭐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재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 있고 프리미엄이 상당히 줄어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특별히 움직일 거냐 아니냐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옵션 만기일을 전후해 가지고 전에 움직일지 후에 움직일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움직일 것이다. 그 방향이 위쪽인지 밑쪽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일 것이다. 밑으로 움직이면은 뭐 조정을 받는다면은 볼리지밴드 중단 뭐 20일 라인이 되겠죠. 그 라인을 뭐 터치를 하던 순간적으로 뚫고 내려갔다가 재차 올라오던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 매일 사는 걸 보면은 상당히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어느 순간부터. 자, 7월 14일부터 그 연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은 7월 초부터 보더라도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7월 5일부터는 오늘이 7월 6일이니까 어제가 금요일 7월 5일이죠.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매수세에 가담을 한 게 더 크다. 그럼 한 달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샀다 하는 이런 게 되겠지요. 기간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자 기간별 매매를 한번 봅시다. 7월 어제가 5일이니까 뭐 7월 5일부터 볼까요? 7월 5일부터 보면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조 3천억을 샀고 콜을 사고 풋을 샀습니다. 이거는 하방도 바라보고 상방도 바라보는데 통상적으로 거래소를 사고 콜을 샀다. 이거는 상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더군다나 선물을 매도를 쳤는데 이 외국인들은 올릴 때 선물 매도, 현물 매수, 뭐 콜 매수 이런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수량은 윗방향인데 풋옵션 같은 경우 금액은 매도거든요. 매수가 아니고. 그래서 위쪽 방향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저 외가 쪽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외가 쪽으로 쑥 미는 거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이 지금 매매 현황에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식을 보게 되면은 주식을 보면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전체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뭐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니까 코스닥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기준이 되는데 코스닥이 좀 먼저 움직이기도 하죠. 코스닥은 파생시장이 있긴 하지만은 그 파생시장이 이 몸통을 갖다가 제대로 흔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직 장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하지만 이 코스피 시장은 완전 장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로 지수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움직이든 선물을 가지고 움직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움직이면 돈이 적게 들고 주식을 움직이면 돈이 많이 들지요. 대신에 주식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명확한 움직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는 얘기고 파생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지금은 뭐 올리고는 있지만은 언제 어떤 사태가 터져서 하방으로 갈지 모른다는 전제를 두고 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외국인이 팔면은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매수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많이 가지는 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보면은 7월 초에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그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보다 대략 한 5, 6개월 먼저 꼭지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도 우리 코스피보다 5, 6개월 먼저 바닥을 칠 수도 있다고 보면은 5, 6개월에서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나는 이 하락을 할 때 바닥을 이쯤으로 봤습니다. 이쯤으로. 근데 내 예상을 뚫고 언더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삼성전자의 바닥은 이미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장이 내릴 때 같이 내리겠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몇 달 후가 될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내릴 텐데 그 내릴 때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삼성전자는 좀 적다. 이 지수에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좀 적다 하고 보는 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얼만큼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조금만 더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완전한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는 큰 장이 설 수 있다. 난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자, 일단 우리 종합주가는 여기서 떨어졌고 여기서 또 떨어지고 이만큼 반등을 했습니다. 요 떨어진 것 대비 절반 정도 반등을 했지요. 절반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절반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게 이 지수만큼 올라왔냐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릴 때는 같이 내리다가 또는 적게 내리다가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 가는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수하고 비슷하거나 뭐 지수보다 조금 약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뭐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를 봐도 뭐 지수하고 뭐 비슷하지요. 약간 세긴 한데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뭐 거의 지수하고 비슷하거나 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형태를 보면 좀 더 오르긴 하겠는데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아주 중요하고 반도체 없어서 못 파는데 왜 이럴까? 뭐 치포라고 있지요.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전 세계를 돌면서 국빈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그 나라 최고 권력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며칠 전에 왔는데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도 않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버렸죠. 안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아무도 마중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죠. 뭐 서열 3위입니다. 미국은 서열 1위가 대통령, 서열 2위가 상원 의장, 서열 3위가 하원 의장입니다. 뭐 그래 얘기했더니 그럼 부통령은 이러더라고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합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 3위가 하원의장이라면 상원의장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1위가 대통령, 2위가 상원의장, 3위가 하원의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바이든은 인기도 없고 치매노인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매노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치매노인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척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정권 잡고 한 1년 동안 치매인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여러 올라왔거든요. 한 1, 2년 동안. 그래서 나 진짜 문재인이 치매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멀쩡하잖아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러 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근거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 하고 주장을 못 하는데 뭐 내 느낌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펠로시가 왔는데 의회 권력자죠. 사실 저게 부통령 같은 경우 흑인 카멜라 같은 경우 뭐 흑인이라면 뭐 또 인종 비하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흑인들이 우리 동양인들을 비하를 하지 동양인이 흑인 비하를 못 하지 않습니까? 미국 세계에서 제일 비하받는 게 동양인이지 흑인이 아니니까 흑인이라 해도 비하가 안 되겠지요. 동양인을 인간 취급 안 하니까 백인들은 거의 원숭이 취급하지요. 어쨌거나 그 카멜라 같은 경우가 서열 2위인데 존재감이 별로 없지요. 1위도 존재감이 별로 없고 2위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오히려 3위가 대통령 못지않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성깔 대단하지요. 뭐 어떻게 대단하냐? 한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연설을 했습니다. 하원에 가가지고. 그리고 연설이 끝나고 이 하원 의장이 펠로시가 바이든 트럼프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트럼프가 쌩깠죠. 그랬더니 바이든 뒤에서 그 연설문 종이를 쫙쫙 찢었습니다. 난 뭐 저렇게 무례하냐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서열 3위면 대단히 높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의범절로도 안 맞고. 근데 미국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런 펠로시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행정부의 국무총리 장관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어전 행사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하다못해 저게 국회에서도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뭐 국회의장도 안 나갔고 부의장도 안 나갔고 국회의원도 안 나갔고 여당 국회의원도 안 나갔고 야당 국회의원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찬밥 신세가 됐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원 의장이 상당한 권한을 가졌는데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신의 한 수다 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이 펠로시가 전 세계를 돌면서 그냥 대만을 갔다가 재미삼아 우리나라에 들린 건 아닐 거고, 대통령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보고 그냥 보기만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온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한두 달 전이었죠. 왔을 때 2달 전인가 언제 왔다 아닙니까?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삼성전자를 갔지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갖다가 이상 없이 만들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많이 소모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80년대 전두환이 대통령을 할 때 국가 대통령의 명령서로서 기업에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반도체를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과 뭐 기타 자질구레한 그룹이 반도체를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뉴스만 켜면 뭐 16메가드램을 개발했다, 32메가드램을 개발했다, 256메가드램을 개발했다 하면서 뉴스에 마구마구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 전두환의 말대로 이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시대의 쌀이 된 겁니다. 이 쌀이 없으면은 굶어 죽지요. 쌀을 주시고 라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 같은 경우 굶어 죽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량의 만 50% 가까이, 50%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40%가 넘고 50% 가까이 소모를 하는, 40~50% 정도 소모하는 중국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데미지가 크겠죠. 삼성전자가 중국에 가 있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생산할 때 중국이 삼성전자 기술을 안 훔쳐갔다 생각은 안 합니다. 훔쳐갔습니다. 100% 훔쳐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술 훔쳐서 뭐 기술만 훔쳤겠습니까? 인력도 훔쳐갔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는데 반도체 생산에 실패를 했지요. 중국의 기술에, 거의 최고의 기술에 넣을 만한 고품질의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은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된다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생산을 베트남 쪽으로 옮겼다가 또 최근에 베트남 쪽에서도 거의 완전 철수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상당 부분을 옮겼습니다. 옮길 예정입니다. 뭐 미국에 뭐 10년인가 20년 동안 뭐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뭐 대략 한 2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 저렇게 중시한다면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두는 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기업하는 사람을 하도 집어넣고 이정희를 임기 동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정희다 이러면은 이 대한민국 꼴도 보기 싫을 건데, 뭐 그래도 이재용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였으니까 그 피를 이어받았으면은 이재용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당 부분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다 이전하지 않고 일부분만 이전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에 놔두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왜냐하면은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보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 약한 군대냐? 대한민국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주적이 되는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전 세계의 군사력 4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위쯤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이라크가 완전히 쪽도 못 쓰고 만방으로 깨졌지요. 총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만방으로 깨졌습니다. 거기 세계 1등 군사력 국가 미국과 세계 4등 군사력 국가 이라크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우리나라 북한과 뭐 이 차이가 좀 크다 하는데 나는 그래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팔이 아니고 북한의 특수8군단 뭐 이름 바뀐 지 한 10년 넘었다는데 바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특수부대원 20만 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수부대, 특수부대 하면 대표적인 공수부대죠. 공수부대원보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인 공수부대원보다 전투력이 훨씬 강한 그런 특수부대가 2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만 남한으로 행글라이더를 타든가 뭐 낙하산을 타든가 비행기 수송선을 통하든가 땅굴로 들어오든가 뭐 해안으로 침투하든가 집어넣어 가지고 뭐 2만 명이 해봐야 전체 20만 명 중에 10%밖에 안 되죠. 2만 명만 침투시켜가 그 중에 만약에 10%만 살아남는다. 2,000명만 살아남으면은 대한민국 쑥대밭이 됩니다. 걔들 전투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미군만 철수하면은 그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2만 명 침투시켜 가지고 2,000명만 살아남는다면은 그 2,000명이 대한민국을 쑥대밭 만드는데 3일도 안 걸립니다. 그 정도 전투력이 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군사적인 대한 지식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갖다가 해지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그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1298원, 1300을 넘기고 됐거든요. 꼭대기를 치고 뭐 떨어지고 있는 뭐 추세인 듯도 한데 정말 떨어질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5일선을 꺾였고 11선, 21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꺾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275m로 떨어지면은 꺾인 게 맞습니다만은 아직은 5일선은 꺾였지만 11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명박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낸데, 그나마 좀 한 거는 외환위기 때 미국과 통화 사업을 통해서 환란을 상당 부분 많이 방어를 해줬다 하는데 나는 제일 큰 점수를 줍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당해가지고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기업들 자체적으로 외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통화 사업을 통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킨 이명박의 공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99%가 잘 모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니는 1% 안에 드냐? 난 된다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이 보수? 나는 보수라 생각 안 합니다. 좌파라 생각합니다. 좌파인데 경제를 조금 더 많이 겪었고 많이 아는 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운동권들을 자기 후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파 정당이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결코 우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우파는 지금 거의 괴멸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1% 남아있을라나?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뭐 국민의힘이 좌파는 좌파인데 중도 좌파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내 생각이니까 뭐 강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하는데, 뭐 나는 생각 자체가, 뭐 어떤 놈은 뭐 보수 꼴통이라 하던데, 내가 볼 때는 그 놈이 보수 꼴통인 것 같아요. 뭐 그 놈은 뭐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에서 뭐 한 자리 하고 있었고, 더 높은 자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시의원 정도까지만 하고 말더라고요. 하고 만 게 아니고 떨어졌지요, 이번 선거에. 뭐 구청장 정도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저 놈이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 상당 부분은 대체적으로 가진 마인드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통상 말하는 뭐 NL 계열, PL 계열인가, 뭐 PC 계열인가, 뭐 있죠.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그쪽 계열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지요. 뭐 쉽게 말하면은 저게 그 경기도지사였던 그 무슨 문수, 뭐 그 안경 낀 그 경기지사 출신 한 명 있지요. 김문수인지 뭐 무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그 우리 소설 딸깍바리에 나오는 사람 같이 생긴 그 사람 있습니다. 전 그 경기도지사 출신. 그 사람이 NL계열입니다.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출신이죠. 그리고 그 임종석이 같은 경우가 전대협 의장 3기인데, 임종석이 같은 경우가 주체 사상파지요. 민족주의 계열, 뭐 이렇게 저끼리 분류를 합니다. 저끼리 분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걔네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쪽 계열로 우리가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에 펠로시의 여전, 뭐 펠로시를 내가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우리나라에 후환이 없는가. 만약에 후환이 없다면은 아주 잘한 행동이고, 후환이 없다 아주 잘한 속 시원한 행동이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환이 생긴다면은 대단히 잘못한 행동이지 않을까. 하다못해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안 되면은 그 지금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그러면 같은 민주당 뭐 의장이나 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든 뭐 대표든 이런 사람이 이 펠로시를, 하원 의장을 영접하는 게 맞지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갔었고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 올라가는 상승을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가총액 총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분야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자동차, 자, 현대차 시장보다 강하지요. 기아차 시장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기가 바닥인데 이미 바닥을 쳤지요. 그 다음 현대모비스, 그것도 시장보다 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금융주를 보게 되면은 신한지주, KB금융 뭐 다 약합니다. 시장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아직 멀었구나, 아니면 금융은 맛이 갔구나, 뭐 맛이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세가 되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나 또는 그 메타버스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강한 그 컴퓨터 있지요. 뭐
말을 안 하니까 뭘 자꾸 잊어먹게 되는데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런 분야들이 미래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산업 관계 때문에. 우주산업을 위해서 우주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서 발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풍부하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태양광과 수소가 전 우주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태양광을 관련한 산업을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수소에 관한 기술은 별로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일단 태양광 쪽 또는 2차 전지 쪽은 지금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화학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강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LG화학도 시장보다 강합니다. 바닥을 여기 쳤습니다. 다음에 삼성 SDI 시장보다 강하지요.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한 80% 올랐으니까 시장보다 강한 겁니다. 바닥도 이미 그 앞에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좀 특이하게 시장보다 좀 약합니다.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총 20위권 안에 드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시장보다 훨씬 강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시장보다 강합니다. 바닥을 이 앞에 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시장보다 강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강합니다. 바닥도 좀 더 앞에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으로 추정을 해볼 때 2차 전지 관련주와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강한 놈들은 먼저 가고 있구나 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 카카오가 해당이 되려나, 카카오가 금융주에 해당이 되는지 AI주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I주 같으면은 미국 같으면은 뭐가 있나, 저기 아마존이라든지 애플도 거기 해당이 되나, AI를 가지고 주력으로 하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이런, 아주 빠르게 분석해내는 이런 업종들이 그 대표가 되겠죠. 그쪽들도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와 마찬가지죠. 메타버스가 제 역할을 하려면은, 또한 우주산업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그쪽 AI가 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20위권 안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그 견인을 하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좀 전에 뭐였지요? 2차 전지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견인을 하고 있다. 그럼 자동차 관련주가 왜 견인을 할까? 자동차 관련주는 내연기관인데, 자동차, 현대 기아차가, 현기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동차 산업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번호판이 언젠가부터 바뀌었습니다. 원래 영업용은 노란색, 그리고 자가용은 파란색이었나? 하얀색이었나? 내가 차를 lep힌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초록색 번호판이었던 것 같은 기억인데, 초록색 번호판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얀색 번호판으로 바뀌었죠. 자, 자가용은 하얀색 번호판, 그 영업용 아직도 노란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색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파란색이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이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전기차입니다. 그러면은
하얀색인데 파란색이 조금 묻은 건 뭐냐? 그거는 바로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전기하고 그 내연기관을 같이 쓰는 아이노코죠. 아이노코 기관입니다.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중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전기차 관련 전기 자동차들이 이 도로가에서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가 소형 트럭들도 전기차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소리 없이 갑자기 다가오길래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가도 걸어가다가도 뒤에 소리를 듣고 알게 되는데 차가 오고 있구나. 이 내연기관 그 전기차들은 소리가 없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자갈이나 돌멩이들이 많으면 밟는 소리가 나지만은 깨끗한 아스팔트 쪽에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경우가 많고 예전보다 뒤를 조심하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자,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죠. 결국 이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를 볼 때 이런 향후에 발전을 하는 쪽으로 주가도 움직이는 것 같더라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의 흐름을 마무리 짓는다면은, 정리한다면은, 자, 통상적으로 조정은 절반 정도 조정이다. 조정을 준다. 그러면 2800 정도는 오르는 게 전으로 오르는 건 정상이다. 정상이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올리고 있는 주체 세력이 누구냐?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기관이 받겠죠. 기관이 받고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오면은 거기가 꼭대기 되는데, 개인이 어디쯤 들어올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올리고 나면은 조정을 받든지 저점을 깨고 내려가든지 어떤 수를 취할 텐데,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점이다.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의 주가를 무릎에서 발목 사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무릎 정도라고, 무릎 전후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바닥은 아닌데 무릎에서 발목 사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 중에서는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전체 하락 추세 중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지금 사부작 올라온 게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동안 꽤나 많이 올라왔고, 아직도 이 올라온 것만큼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꽤나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 끝 안 났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더 일어날 겁니다. 하나 더. 그때 주가가 한 번 더 요동을 치겠지요. 그 요동을 칠 때 전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건데, 나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상승을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을 1년 반 했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하거든요. 1년을 하락을 했으니까 한 달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온다면은 볼리지밴드 중단을 거치고 만약에 상단까지 올라간다면은, 올라갔다가 재차 한 번 더 조정을 받든 지수 조정을 받든 기간 조정을 받든 조정을 받고 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개인들을 대부분 죽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파트 살던 은행원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 돈이 손실 해가지고 2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그 은행 그 증권사 가가지고 계좌 없애버리고 가족끼리 소고기 사 먹고 끝냈다고,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시장의 바닥은 아니다. 하지만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 통상적으로 반등은 절반, 많이 올라오면은 뭐 0.618, 75%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또 그래 올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그때는 정말 마지막 하락이 됩니다. 마지막. 뭐 마지막 하락이 평생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서 올랐죠. 이 조정의 마지막 하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면은 이제 정말 큰 상승을 할 건데 그때 따라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깍꿍님. 깍꿍님 같은 경우 한동안 옵션을 쉬었고 이제 옵션을 시작을 했는데 요 마지막 슈팅 놓을 때 뭐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여기서 깨작거릴 때는 별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 슈팅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솔솔한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있다 하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깍꿍님이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